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제8주차 2교시 1교시에 이어서 2교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 핵심 사항에 대한 정리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5번째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독재 정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독재 정치는 1인 지배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가부장적인 사상을 가지며 로마 왕가의 리더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무정부주의라든지 페미니즘 사상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제시문에 제시될 경우에는 그것이 독재정치와 상관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번, 2번, 4번 가부장적 사상, 로마 왕가의 리더십, 1인 지배를 잘 생각하시면 독재정치와 무관한 그 리더십을 찾는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6번은 다음 중 민주주의와 관계되는 내용들인데요. 지문을 보죠. 선거권 행사, 민주주의 관계되죠. 2번, 복수정당제도, 민주정치의 필수적인 내용이죠. 3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역시 헌법에 나와 있죠. 4번, 저항권 인정. 정부가 잘못돼 갈 때는 국민들이 저항권을 인정합니다. 국민들이 저항권을 인정해서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권을 내세울 수가 있죠. 여기 나온 지문들은 다 맞는 얘기인데 만약에 지문 중에서 복수정당 제도의 불인정이라든지 저항권 불인정이라든지 이런 그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이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황제 교황주의 의미.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황제 교황주의라는 것은 속세의 왕이 교황을 겸임해가지고 정치와 종교의 수장을 다 같이 가진 거대한 권력을 가진 것을 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권력은 독재라고 하기가 쉬운데요. 문제는 이렇게 출제될 수가 있어요. 황제 교황주의 의미와 관계가 깊은 것은 그래서 속세의 왕이 교황을 겸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제시된 걸 고르면 되겠죠. 18번 문제. 손자병법에서 손자가 언급한 리더가 되는 5가지 미덕은 이건 5가지가 돼가지고 좀 외우기가 좀 힘든데 교과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갖다 이제 말씀드리면 지능, 신뢰성, 인간성, 용기, 훈련, 지신인, 용훈 이렇게 뭐 앞머리 글자만 외워도 되고요. 어, 그냥 뭐 지능, 신뢰성, 인간성, 용기, 훈련이라고 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메타인지는 나의 사고나 학습 과정을 제3자적 위치에서 자신을 뭐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나의 행동을 무엇 하는 재반 과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지난번 퀴즈에도 나온 문제인 것 같고요. 메타인지 수업에서 별도로 이제 주어진 그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시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 메타인지는 나의 사고나 학습 과정을 제3대적 위치에서 자신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나의 행동을 통제하는 재반 과정을 말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는 재반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표준적인 말은 모니터링과 통제라는 단어를 넣으면 되겠죠. 긍정적 강화에 대하여 이 문제는 1교시에 나온 얘기인데 긍정적 강화 잘하는 것을 더욱 칭찬해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강화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긍정적 강화는 긍정적 동기부여 뭐 이런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1번 스키너가 주장했다. 2번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긍정적인 자극이 나타날 때 미래의 그 행동의 가능성을 높인다. 3번 긍정적 강화 이론은 연구 성과를 17% 증가시켰다. 4번 칭찬과 같은 강화 기술은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적은 비용이 된다. 여기 나온 설명들은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스키너가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잘 우리가 이제 숙지가 잘 안 될 수가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틀린 진술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칭찬과 같은 강화 기술은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큰 비용이 든다 이렇게 진술하면은 이제 그게 정답이 되겠죠. 에, 스키너가 주장했다는 걸 여기서 이제 암기를 하시고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도 맞는 얘기고 4번도 맞는 얘기인데 그 진술이 이제 반대로 될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찾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읽어두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21번 문제 인디언 추장 선발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파치족들이 후임 추장을 뽑게 됐다. 3명을 최종 선발하고 마지막 테스트에 들어갔다. 추장은 세 사람에게 높은 산에 갔다 오라고 했다. 세 사람은 하루가 걸려서야 산정상에 올라갔다가 돌아왔다. 첫 번째 후보는 산에 올라갔다 온 증거로 돌을 갖고 왔다. 두 번째 사람은 풀을 뽑아왔다. 세 번째 사람은 맨손으로 달려왔다. 추장이 마지막 사람에게 왜 맨손으로 왔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추장님, 우리 무조건 빨리 저 산 너머 동네로 이주를 해야 합니다. 산정상에서 살펴보니 거기엔 넓은 농토도 있고 강도 있고 여기보다 훨씬 살기가 좋습니다. 누가 추장이 돼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왜냐? 증거물을 가져왔으니까. 애매하죠? 2번. 두 번째 사람. 풀이 사는 생태 환경을 파악했으니까. 추장을 선발하는데 풀이 사는 생태 환경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죠. 뭐 채소를 먹을 수 있으니까. 3번. 세 번째 사람. 더 넓은 곳을 보는 그릇이 큰 사람이므로. 이 설명이 적당하죠.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우리 부족이 살기 좋은 곳이 어딘가를 멀리 살펴보고 어, 살기 좋은 곳을 포착해가지고 그곳을 이주하자고 주장을 했으니까요. 4번 뽑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정답은 세 번째 사람. 더 넓은 곳을 보는 그릇이 큰 사람이므로 세 번째 사람이 선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22번 문제 지도자 특성 이론에 관해서 나왔는데요. 지도력은 개발되지 않고 유전적으로 우월한 능력을 가진 자. 유전적인 상속의 특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과 관계가 깊은 것은 1번 특성이론, 2번 대안이론, 3번 속성유형이론, 4번 상황 및 우발적 이론. 이것은 1번이죠. 특성이론. 유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주장하는 이론이 이제 특성이론이죠. 우리나라의 리더십 이론의 발전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이제 정리해 놓은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80년 이전의 전통적 리더십은 구성원 중심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현대적 리더십 이론은 리더 중심으로 바뀌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이죠. 80년대 이전까지는 그 특성 이론에 기반을 둔 리더는 타고난다. 이게 이제 메인 주제였고, 그러므로 이제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한 리더 중심의 연구가 이제 많이 포커스를 받았는데, 80년대 이후는 그게 아니다. 구성원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서번트형 리더십, 그러니까 하인형, 종형 리더십 같은 걸 보면은 리더가 이제 그 구성원의 발을 씻겨주는 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리더보다는 이제 구성원 중심의 어떤 핵심이 이제 포커스가 바뀌었죠. 핵심으로.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여기 보이는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반대로 이제 설명이 돼야 맞죠. 24번 문제. 변화 혁신의 상호 함수 관계를 잘 나타낸 것은 혁신 이꼬르 가로 열고 변화 플러스 가치 가로 닫고 마이너스 정항 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요. 이 함수를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변화는 가로 열고 혁신 플러스 가치 마이너스 저항 이렇게 하면 또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혁신은 변화라는 개념은 중립적인 개념이죠. 호불호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다가 가치를 부과시키면 혁신이 됩니다. 근데 혁신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라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저항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래서 혁신 이꼴 가로 열고 변화 플러스 가치 가로 닫고 마이너스 저항 이 변화 혁신의 상호 함수 관계를 잘 나타내는 표준적인 함수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25번 인간의 행동 변화를 규범, 태도, 의향 등으로 본 사람은 MIT의 아젠과 피시바인이라는 학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이론은 그 이유 있는 행동 이론이라는 이론이고 80년 초에 그 맨 처음 대두가 돼가지고 발전이 되었죠. 그래서 이 아젠과 피시바인이 주장한 행동 변화 이론은 현재 만들어진 그 행동 변화 모델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는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행동 변화 모델을 뭐 로저스나 홀과 록스, 세실 이런 여러 사람의 그 인명을 들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아젠과 피시바인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26번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을 칭하는 말은
공감이죠. 엠퍼시. 그 비슷한 말로 이제 동정, 심퍼시, 애정, 어펙션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공감이라는 그 단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조직의 그 혁신과 변화를 주려고 할 때 이제 어떤 비전을 내세웁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그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미래상을 보여줄 때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하고 느껴야 됩니다. 그때 이제 공감이 필요한 거죠. 즉 상대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을 칭하는 말은 이 말은 즉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리더나 또는 말단 직원까지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우리 조직이 해야 될 목표를 상기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를 상상할 때 그것이 꼭 같이 느끼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공감이 이루어질 때 조직의 목표가 결집이 돼가지고 성취를 빨리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공감이 안 되면 조직이 사분오열 돼가지고 목표가 뭐고 자기 이익만 차리고 자기 주장만 하고 흩어지죠. 그럴 때는 이제 성공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혁신할 때는 비전을 내세우고 비전을 공감을 해가지고 목표와 노력을 결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을 칭하는 말은 공감이다. 27번 혁신의 의미로 보기 어려운 것은 창조적 혁신, 2. 근본적 혁신, 3. 파괴적 혁신, 4. 점진적 혁신 네 가지가 있는데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근본적으로 보면 그 가죽혁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뜯어내가지고 바꾼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를 들어 소를 갖다 혁신한다고 할 때 소 가죽을 다 벗겨내가지고 새로 털이 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게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완전히 딴판이죠. 눈을 뜨고 나니까 딴판인 세상이죠. 자, 그런데 뭐 혁신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점진적인 혁신이라는 것은 혁신에 어울리지가 않죠. 혁신은 파괴적이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혁신이라고 하는데 점진적인 혁신이라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죠. 점진적인 변화라고 하면 어떨까 합니다. 혁신의 의미를 보기 어려운 것은 점진적인 혁신이라고 할 수 있죠. 19번, 28번. 창조적 혁신을 주장한 경제학자는 조셉 슌페트. 슌페트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으로 어, 재정경제부 장관을 했고 기업 혁신 이론을 주장을 했으며 나중에 하버드 대학 교수를 역임을 합니다. 슈페트는 창조적 혁신을 주장을 했죠. 29. 혁신의 실패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는 실패를 용인하고 성공 자산으로 만든다. 맞는 말이죠. 실패 없는 혁신 없다. 혁신과 실패는 쌍둥이다. 맞죠? 기술적 진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으면 성공적인 연구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다. 다양한 실패에 대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공유한다면 우수 연구자들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다. 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 실패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가요? 바람직한가요?
바람직하지 않죠. 예, 실패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현대 경제에서 혁신에 대한 그 부정적인 시각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죠. 네, 여기까지 약 30문제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퀴즈 문제와 아울러서 잘 검토를 해보시면, 특별히 과제 형식으로 제출한 그 시험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 시간 2시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출제된 20문제 퀴즈를 잘 풀어서 제 시간 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